이번에 이제 7화를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저희가 7화를 네, 리뷰를 7화. 하는데 7화에는 또 새로운 범죄자가 나오는데 이게 그 거의 때를 같이 하기 때문에 내용이 비슷하게 지금 섞여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네. 보면 제목 저희도 예전에 이제 한번 했었던 그 서남부 연쇄살인 사건, 예, 그 내용인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야말로 네. 이제 한국의 연쇄살인범이 그 시기에 지금 겹쳐서 범행을 저지르고 있었던 거죠. 자, 그러니까 이 유영철이 체포된 게 2004년 9월이잖아요. 2004년 9월에 체포가 됐고 정남기의 범행은 2004년 1월에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약 8개월 정도를 두 명의 연쇄살인범이 있었는데 유영철이는 이때는 이미 그 범죄 패턴을 바꿔가지고 피해자들을 자기 집으로 유인을 해서 살해하는 범죄가 이어지고 있었고요. 정말 또 다른 범죄자가 나타났죠. 예. 혼란스러웠어요. 자, 침입 범죄를 하던 자가 갑자기 범행 도구를 바꾸고 쇠망치에서 칼로 레저형 바꾼 다음에 길거리로 나왔다. 야, 이건 정말 연쇄살인범의 패턴에서는 정말 이해할 수 없다. 그래서 굉장히 초창기에 혼란스러웠죠. 그 내용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영이는 판단을 하죠. 근데 여기 5분 이 타임에 보면 이 지금 뭐를 냄새를 맡고 있는 거예요? 야, 이게 뭐냐면요. 네. 정남기가 얘기한 바로 그거예요. 피해자를 살해할 때 그때의 감정과 감각과 네. 피해자들의 그 공격 당시에 묻어있던 피를 네. 냄새를 맡아보면서 살인을 추억하는 겁니다. 상당히 섬뜩한 장면이네요. 네, 끔찍한 장면이죠, 사실. 저게 그러니까 두 개 지금 살짝 겹치는 기간이 한 9개월, 10개월 정도 되잖아요. 8개월, 8, 9개월. 예. 그러면은 언제쯤부터 아 이거는 좀 별도의 사건이겠구나, 별도의 또 다른 연쇄살인이겠구나 이런 걸 좀 짐작을 하셨어요, 실제로? 실제 정남기의 사건을 포착한 것이 3월 정도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1월에 범행을 저질렀는데 이분들이 다 돌아가시질 않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각 경찰서마다 그냥 상해 사건으로 막 수사본부가 설치된 게 아니고 각각의 형사들이 따로 수사를 혼자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나중에 어느 날 노상에서 공격을 당한 피해자가 사망을 한 사건이 발생을 하죠. 그때부터 제가 이 정도의 공격이면 분명히 전조가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112 신고된 기록들을 몇 개월치를 꺼내가지고 다 일일이 찾아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망 사건이 살인 사건이 발생한 관할경찰서와 인근경찰서를 다니면서 그 상해나 폭력으로 발생 보고가 되어가지고 형사들이 수사하고 있는 기록들을 전부 찾았어요. 그래서 이제 앞에 여죄를 찾게 되는 겁니다. 그때부터 이제 이건 다른 범인에 의한 범죄가 시작됐구나. 실제로는 거기에서 이제 포착을 하게 되죠. 여기 10분 장면에 여기 리처드 체이스 그렇죠? 이 리처드 체이스가 여기에 나오는 거는요. 지금 수사팀에서는 정신질환에 의한 범죄로 자꾸 수사 가닥을 잡아가고 있고 또 그런 얘기들이 막 이제 막 나오기 시작을 하잖아요. 그래서 장면에서는 지금 드라마에서는 이렇게 나왔지만 그 법의 감식 연구회를 할 때 케이스 스타디로 이 리처드 체이스 사건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연쇄살인범이 갖고 있는 특징들은 다 갖고 있어요. 방화, 뭐 학대, 양요증, 뭐 부모의 학대 이런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이 바로 리처드 체이스라고 하는 그 미국의 연쇄살인범이었습니다. 그렇죠. 지난번에 저희가 네. 한번 다뤘던 식인 그렇죠. 흡혈도 했고. 그렇습니다. 그 사건이죠. 네. 자, 이게 이제 나중에 네. 유영철이 면담을 하는 과정에서 유영철이가 저한테 리처드 체이스 사건을 아느냐라고
라고 질문을 했죠. 이게 뜬금없이 왜 나왔냐면 그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리처드 체이스 사건을 왜 갑자기 유경철이 느닷없이 앞뒤 맥락도 없이 질문을 했을까요? 그래서 그걸 내가 설명을 드리지 않았구나. 뭐냐 하면 그러니까 자기를 바라볼 때 유경철이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내가 정신이 온전하지 못한 사람으로 보이느냐 당신도. 그래서 내가 그걸 왜 질문을 하느냐 했더니 명쾌하게 설명할게. 나는 정신병에 의한 연쇄살인이 아니고 나라는 사람의 연쇄살인범이야. 이렇게 아주 오만했거든요. 그때 그걸 설명하면서 리처드 체이스 사건을 질문을 하고 리처드 체이스는 그야말로 전형적인 정신병에 의한 범죄다. 나는 그 사람하고 다르다. 이걸 주장하려고 꺼냈던 그 사건입니다. 실제로 나름 유영철이는 좀 공부를 열심히 했네요. 사람 죽이려고 얘는. 지금도요. 사실은 제가 모 방송에서 지금 편지를 받았는데 유영철 편지를 받은 게 있어요. 최근에. 근데 아직도 정말 순식간에 사람들이 속아 넘어갈 만한 거짓말을 잘 하고 있고요. 그리고 수식들이 되게 많아요. 무슨 뭐 외국의 뭐 이런 문구들을 막 인용을 해가지고 온갖 해박한 지식들을 잔뜩 써놓은 이런 편지들이거든요. 나를 표현하는 방식이 굉장히 거품이 보글보글한 자예요. 그래서 이 공부를 한 게 아니고 내가 볼 때는 어디 가서 이거 베껴놓나 봐. 메모를 열심히 해가지고 그걸 다 기억할 수가 없어요. 막 그냥 무슨 한자 고사성어 이런 것도 막 한자로 써놓고 그걸 메모했다가 어딘가 저런 표현 같은 걸 할 때 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지식이 있는 게 아니고 교묘하게 사람들을 속이는 데 능통한 그런 지식, 그런 방식을 갖고 있는 거죠. 어쨌든 많은 피해자가 생기고 사실은 그렇지만 정말 연구 대상으로서는 좀 적합한 인물이네요. 어떻게 보면 유영철이라는 사람이. 그래서 우리나라 그 과학 수사라든지 그런 범죄 연구 이런 데서는 참 독특한 캐릭터잖아요. 맞아요. 케이스고. 다시는 나타나지 않아야 될 그렇죠. 범죄자이기도 하죠. 그럼 이게 계속 흐르다 보면 15분쯤에 이제 구경수 팀장이나 이제 송하영이나 결국은 이제 현장을 보는 것이 아니고 그냥 세상을 다 저 사람의 신발을 보고 저 사람이 그 등산화를 신은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면 괜히 불안을 안고 너무 사는 거 아닌가. 이게 이제 구경수 우리가 팀장이 괜한 불안을 이게 안고 다 사는 우리가 건가? 갖고 있는 직업병이야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직업병이지. 실제 그 근무하실 때 주변을 보는 시선들이 범죄 요소가 있는 거 아닌가 그런 항상 염려가 많으셨어요. 염려라기보다는 약간 그런 거죠. 지금 상처가 나면 그 모양이 있잖아요. 범행 도구. 근데 범행 도구가 추정을 해야 되는데 도대체 삼각형이나 이런 홈이 파이거나 이러면 그 범행 도구 추정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길거리를 다니면서 모든 물건들이 저 정도의 각도가 있는 물체로 사람을 공격하면 내가 지금 보았던 그 상처와 비슷할까? 이것만 보고 다니는 거지, 그냥. 모든 물건들이 다 범행 도구처럼 보이는 거죠. 온통 머릿속에는 그거랑 거기에 딱 맞는, 머릿속에 있는 그 상처와 딱 맞는 이 굴곡들을 계속 보고 다니는 거죠. 직업병이네요. 지금 여기 보면 정남규가 두 번째 공격을 하고 그러고도 또 집에 와갖고 이번에는 보니까 이게 그 피해자한테 그런 걸 갖고 오는 건가요? 저 칼 외에 좀 갖고 오는 것들은? 그 냄새를 맡게 하는 것들은? 아니죠. 자기 장갑. 자기 장갑, 왼손 장갑을 그렇죠. 거기에 피가 묻어서. 그렇죠. 상대방의 피냄새, 그러니까 피해자의 피냄새. 제가 나중에 정남규가 체포되고 나서 사실 좀 난감했었어요. 왜냐하면 저 칼을 못 찾으면 이거는
자백은 있었지만 노상에서 일어난 지금 사건의 증거는 하나도 없는 거잖아요. CCTV가 찍힌 것도 아니고 목격자의 진술에 뭐 몽타주 하나 있는 건데 그 뭐 증거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때 생각을 했던 거예요. 아, 이자는 절대 자기가 추억할 수 있는 물건들을 버리진 않았을 거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냥 범행도구 체포되지 않으려면 어디나 버렸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정남규 입장에서는 그 좀 너무 소중한 추억의 물건이다. 이자는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분명히 집에 있을 거다. 그래서 2차 수색 때 테이프에 발라서 딱 그 서랍 열면 그 위에 붙여놓았던 그 칼을 찾아서 거기에 있는 DNA로 노상에서 일어난 사건들의 혈흔들을 채취를 합니다. 이게 좀 궁금한 게 있는데 지금 정상적이지 않잖아요. 자기가 어떤 그런 살인을 저지르고 그런 냄새를 맡고 막 그거를 추억하고 그게 희열을 느끼고 이런 사람이잖아요. 혹시 정남규나 이런 게 체포가 되면 그 정신감정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진행을 합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그거는 이제 진술의 상황을 봐서 경찰에서 건의를 하거나 검찰에서 판단하기도 하는데요. 법원에서 이제 재판 과정에서 판사가 정말 도무지 그 비이성적인 행동이 너무 많다라고 판단을 하면 감정의뢰를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공주에 있는 국립 그 감호소에서 국립치료 감호소에서 이제 그 정말 뭐 몇 가지 심리 테스트 뭐 항목에 체크하세요 이런 걸 하는 게 아니고 정말 전문가들이 이제 완전 그 뇌 촬영부터 시작을 해서 정밀 진단을 하죠. 그래서 그 뭐 와가지고 내가 뭐 약을 뭐 잘못 먹었느니 뭐 지금 내가 정신병이 생긴 것 같으니 막 이런 변명하는 자들은 다 걸러내요. 근데 여기 지금 이 사건의 흐름에서 이렇게 보면 정남규가 범죄 현장이 이 좀 약간 다른 등하고 포인트가 노상에서 범죄를 저지르면서 전봇대 조명이 환하게 비치는 데서 그런 부분을 무모하다고 해야 되나요? 과감하다고 해야 되나요? 그런 원인을 뭘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저는 정말 의문점 중에 하나였어요. 일반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자들이 몰래 따라가서 피해자를 빨리 살해하고 어떻게든지 신속하게 현장에서 도망가는 것이 기본 심리입니다, 그냥. 근데 가는 곳마다 가로등이 켜 있어요. 야, 그리고 피해자들이 집으로 들려가려고 열쇠를 꽂는 순간 열쇠가 꽂혀 있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이거는 정말 도움을 분명히 요청할 수 있는 상황이고 뻔히 보이는 장소인데 여기서 왜 범행을 할까?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 범죄자는 특별한 목적이 있다. 근데 유경철처럼 침입을 하는, 그때는 유경철이 체포되기 전이니까 침입을 하는 범죄와는 또 다른 의미의 이 패턴을 갖고 있는 범죄자다. 이렇게 판단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이게 어쨌든 저도 이게 지금 저희 아들하고 이거를 좀 보면서 정남규 이게 살해 장면이 있잖아요. 아들은 보면 안 되는 나이. 안 되는 나이인데 이제 뭐 얼마 차이가 안 납니다. 그래서 하는데 정남규가 봐라. 정남규는 저 사람이 정남규인데 정남규는 살해할 때 딱 돌려놓고 얼굴을 보고 살해를 해. 내가 그랬더니 그 장면이 몇 번 나왔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알아? 와,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하나의 패턴이잖아요. 정남규가 실제로 얼굴을 보면서 그 사람이 고통스러워하는 뭐 이런 거에 희열을 느끼기도 하고. 아마 우리 그동안에 뭐 유경철 정남규 다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마 이렇게 보시면 아는데 이제 리뷰 때문에 새로 오시는 분들 때문에 조금 설명을 붙여서 드리고 있는데요. 그런 패턴을 갖고 있기 때문에 침입을 해서 저질렀던 범죄와 이 범죄는 다른 사람의 범죄다라는 것을 이제 다른 사람의 범죄다라고 판단을 하고 따로 이제 수사를 하고 분석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게 다 지나고 돌이켜 보면 그렇게 정리가 또 쉬워질 수 있지만 그 당시 현장에서는 이게 진짜 그 약간 드라마에서 디테일하게 다퉜던 부분이 연쇄살인범이 이렇게 같이 나올 수는 없어 라고 하니까 한 단의 방향으로 지금 몰고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또 드라마 장면을 보면
송하영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범행 방식이 바뀔 수 있어도 이미 둔기로 살인의 쾌감을 맛본 놈입니다. 그거보다 더 작은 레저형 칼을 사용했을 리가 없어요. 해머로 사람을 살해했던 자와 이 칼로 살해하는 자의 그 쾌락에 자기가 느끼는 그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다운사이즈하게 떨어지진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데 그 부분들의 차이가 있습니까? 아니 그대로 지금 그 분석한 그대로예요. 그 내용을 제가 전달을 해서 그 대사에도 그렇게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떤 공격을 할 때 느끼는 범죄자들이 갖고 있는 그 자극들이 결코 이렇게 줄어들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거죠. 잔혹하기는 사실은 얘기보다는 둔기가 좀 더 잔혹할 것 같은데 나중에. 그리고 보면. 이제 보면 둔기 같은 경우에는 정말 여러분들 이제 드라마고 제가 유튜브지만 다 묘사할 수 없을 정도로 잔혹하거든요. 근데 칼도 물론 이제 잔혹한 도구이긴 한데 그 두 범행 도구의 결은 좀 다른 사람들이다 이렇게 일단 판단을 하는 거죠. 여기 또 우리 37분쯤 되면은 법 최면 수사 이게 좀 활용하는 게 좀 나오잖아요. 실제로 교수님도 이렇게 최면 수사를 하실 수 있잖아요. 그죠? 사실 이때는 제가 최면 수사도 많이 했었어요. 근데 여기는 지금 법최면 수사를 국립과학연구소에 있는 이 범죄분석과에서 지금도 근무하고 계시는 함근수 실장 그분이 하는 걸로 나오잖아요. 실제 저도 그분한테 이제 교육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법체면 수사를 이제 활용을 하는 거죠. 보통 사람들은 레드선 이걸 많이 봐가지고 근데 그러면서 몽타주를 그림 작성하게 된 건가요? 그래서 맞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체면 목격자들 체면을 통해서 몽타주를 작성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여러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근데 각각의 목격자들이 몽타주를 그렸는데 조금 얼굴이 조금 더 가냘프냐 넓으냐 이 정도의 차이는 있는데 전체 모습을 이렇게 쫙 제가 놓고 보니까 동일인 거예요. 정말 그래서 그때 놀랐죠. 일단 왜소하고 그러니까 얼굴 자체가 얼굴 몽타주가 나왔는데 상당히 흡사했었습니다. 그래서 심각하게 지금 보고가 되고 있는 거죠. 이게 드라마 이 안에서 보면 송하영이 혼자 고민하다가 이게 결국은 내가 범인을 어떻게 잡을 수 있을까 아니면 그 부분에 고민해서 결국은 범인의 입장으로 들어가겠다라고 다짐을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예. 자, 이때부터 이제 소위 그화되는 작업을 시작하는 거죠. 왜냐면 내가 그동안 경험한 범죄자들하고 전혀 다른 장면들이 계속 반복이 되니까 이거 내 생각으로 내가 아무리 상상력을 동원해서 생각을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범인처럼 생각을 하자. 그 범인이 되어보자 내가. 이제 이런 본격적인 이제 그 범죄자의 마음으로 걸어 들어가는 시점이 된 거죠. 그리고 이게 지금 51분경에 이렇게 그 유영철이 집 장면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 화장실 옆쪽에 이렇게 보면 그 해부 사진 같은 거, 엑스레이 여기서. 사진, 예. 여기서 보면 뭐 벽에다 저렇게 벽에다 붙여놨죠. 붙여놨죠. 예. 저기 뭐 실제로 저렇게 진짜 유영철네 집에 갔더니 그 방에 저런 게 있었는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CD로 구워가지고 컴퓨터 안에 저장이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벽에 붙여놓은 건 아니고 CD로 병원에서 받아와가지고 그걸 보면서 법약책을 펴놓고 이제 그 시신 훼손에 대한 준비를 하기 시작을 하죠. 이게 그리고 또 조금 이제 여기서 이제 극화에서는 유영철이라는 뭐 직접적인 이름은 안 쓰고 구영춘이라고 했죠. 구영춘. 그렇죠. 구영춘. 구영춘이라고 했는데 이제 최초 검거 경위가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경위가 어떻게 되는지 좀 간략하게 한번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이제 실종이 계속 되니까 그 실종이 되는 그 피해 여성들, 실종된 여성들을 관리하던 사람이 경찰에 이제 첩보를 제공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실종 사건으로 체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왜냐하면 그 당시만 해도 지금 이 업주는 관리를 하는 이 사람은 자기가 확보해 놓은 그 여성들을 다른 곳으로 빼돌리고 돈을 받는 것으로 이제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실종으로 신고를 하고 그 수사를 해서 이제 체포할 때 사실 경찰관하고 이제 같이 잠복을 하던 중에 체포를 하죠. 그래서 실종 사건으로 데려와서 수사를 하는 과정에 갑자기 이제 여러 사건들과의 연관성을 이제 찾게 되는데요. 그러다가 갑자기 이제 발작을 일으키고 실제로 쓰러집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긴급 수배를 하죠.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 연쇄 살인의 진술들을 했지만 사실 이게 구중되지도 않았었고, 그러나 지금 살인이 일어난 것들에 대한 진술들을 하다가 갑자기 지금 이 범죄자가 도주를 했기 때문에 당시 그 수사팀에서 이제 급하니까 절도 사건 피해자 수배해가지고 절도 사건 용의자를 긴급 수배합니다 해가지고 이런 A4 용지에다가 사진 넣고 그냥 그 글자만 써가지고 긴급 수배를 해서 수사팀을 이제 뿌리죠. 그리고 나서 이제 집, 그다음에 뭐 이런 곳에 전부 막 이제 가서 수색을 하고 수사를 하던 중에 제일 먼저 도주 사건이 발생을 하면 배치하는 장소들이 있습니다. 거기가 역 터미널이에요. 그래서 이제 뭐 서울역, 영등포역, 뭐 강릉 터미널 막 이런 곳에 이제 형사들이 막 급파가 되는데, 그때 드라마틱하게 영등포역 쪽으로 차를 몰고 가던 형사가 횡단보도를 건너가는 유경철을 발견하고 차를 세워놓은 상태에서 그대로 뛰어내려가지고 현장에서 격투 끝에 체포를 하죠. 드라마에서는 근데 이게 보면 도주하고 쫓아가서 잡는 걸로 돼 있는데 그 공백이 좀 있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공백이 좀 있었고 참 위험한 순간이었죠. 위험한 그게 순간. 경찰에서 사실은 그런 경우가 거의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체포한 범인이 경찰서 내에서 뭔가 도망을 간다든지 이런 경우가 쉽지 않은 일인데, 더더군다나 지금 막 수십 명을 살해한 걸로 보이는 범죄자가 그게 그렇게 된 건 그 당시에 경찰관 뭐 여기서 나오는 이제 기동대처럼 그런 데서 좀 정신이 막 없었나 봐요. 유경철이 체포하고. 체계적인 이제 조사를 사실은 못했던 거죠. 우왕좌왕하고 뭐 체계적인 수사도 안 되고 그런 빌런도 있었고. 그러면서 윤태구 경감을 이렇게 약간 드라마에서 이 유영철이 그 잔디 깎는 가위 같은 걸로 이렇게 하는 거 보면 이게 약간 뭐 복선이 있나? 그 두 사건이 그 서남북 피해 살인 사건의 범죄자 같이 복부를 이렇게 찔러서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 사람이 같은 사람이라고 복선을 깔아주는 건가? 그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그랬어요? 네. 근데 사실 그런 의도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드라마에서 이 드라마에서는 이게 동일 인물이냐 아니냐가 수사팀하고 범죄행동 분석팀하고의 그 약간 다루는 거기에 하다 보니까 그것도 일리가 있는 얘기긴 한데 사실 그런 의도까지는 없었고 이제 조금 극화된 거죠. 그래서 지금 윤태구와 송하영의 관계가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전에 유사한 그렇죠. 그 상황이 전개가 됐었는데 아마 이제 그 드라마에서 이제 이렇게 또 유사한 상황을 만들어 가지고 그 예전에 있었던 어떤 문제들을 서로 화해하는 이런 징검다리로 아마 만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대략 뭐 7부는 이제 이런 정도 선에서 끝나는 것 같고, 다음 이제 이제 검거가 됩니다. 이제 검거가 되고 나서 다시 이제